진도가 전혀 못 나갈 것 같아서 설명은 본 강의 때 설명하도록 하고 대충만 한번 느낌만 가지고 훑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그 물품 개발하는 거 나중에 한 부동산 티스코 그거는 좀 같이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자, 부동산 매매 계약 전의 주의사항들 보셨고, 자, 계약 시 실무 매뉴얼에 상가매매 계약 시 실무하고 주의사항, 그 다음에 계약 당사자에게 고지해야 할 주요 내용 실무. 이걸 일일이 고지하고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프린트를 만들어서 이거 읽어보세요.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라고 사인 맞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하자 담보 책임, 주의사항, 소방 관련, 그 다음에 불법권 중물 관계 이행금, 계약 실무 주의사항, 네, 법인과 계약할 때, 대리인과 계약할 때, 소유주가 여러 명일 때, 계약할 때 주의사항, 신탁 부동산 매매 실무. 금액이 빌딩 금액이 있는 물건들은 거의 다 신탁되어 있는 물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신탁 부동산 매매 임대차에 관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계시지 않으면 정말 나중에 사고 찾아요.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주가 여러 명일 때 이거는 꼭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당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칙을 지켜서 하세요라고 해서 원칙을 지켜서 제 사무실에 직원이 했으면 그분은 부동산 일한 경력이 몇십 년 되시는 분인데 상가 강의를 대로로 여러 군데 다녔지만 뭐 건축 인허가 뭐 용도 뭐 변경 뭐 이런 이론적인 거는 많이 했는데 실무적인 내용을 강의해 주는 데를 한번도 못 들을 때 강의도 굉장히 유명하신 교수님 저도 이제 뭐 상가 강의를 다른 분 교수님들 강의를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뭐 강의에 참석해서도 저도 이제 듣거든요. 네, 저희가 강의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분 강의를 서울까지 가서도 듣고 돈을 주고 들어요. 듣는데 실무적인 걸 이야기를 안 해줘가지고 네, 그런 것들은 강의를 잘 안 해주더라 이러면서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공동 소유주일 때는 소유권이 공동으로 있을 때는 매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소유주의 만약에 10명이 있으면 10명의 모든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근데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과반수 이상 되면 되지만 그런데 여기서 그래 멀리 떨어지지 않은 연산 로타리 가는 쪽에 있는 건물 빌딩인데 금액은 50억이 좀 안 되는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부부 두 분이 안내 갈 때 10번도 더 봤어요. 그러니까 손님 안내를 10명도 더 데려가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매매 진행하는 것도 당연하게 와이프하고 남편하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자기들이 문 열어주고 안내해주고 뭐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제 담당 이사님이 계약할 때 계약금을 남편, 와이프 같이 되는데 안내를 여러 번 가고 했으니까 당연하게 동의한 걸로 생각하고 남편 계좌만 받아서 가계약금 넣은 거예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부부 공동 소유면 반반 지분권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남편한테 절반, 와이프한테 절반 이렇게 내야죠. 근데 계약하고 나서 잔금 치는 동안 공실인 상가가 임대가 다 모였거든요. 계약하고 나서 잔금 치는 동안 그 기간 동안 공실인 상가들이 임대가 다 놓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계약하고 잔금 치기 전에 그러니까 가계약금 넣고 나서 계약하기 전에 짧은 시간 동안 갑자기 임차인들이 정리가 다 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계약서 적자 이러니까 와이프 되신 분이 나 이거 안 팔란다. 나는 계약금 받은 적 없는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여하튼 이제 나중에 좀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할 게 많은데 이제 우리 강의 내용 진도상 요 정도로만 하고 그러니까 당연하게 남편 와이프가 다 이거 파는 걸로 동의해서 안내하고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계약금을 각각 안 보냈으면 가계약금 있죠. 소유권 지분대로 각각 안 보냈으면은 이거는 나는 계약금 받은 적 없으니까 나는 이거 동의한 거 아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을 지켜서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할 때 주의사항에 세금 기재사항 주의할 내용들. 네이버에서 부동산 계산기 앱 활용하시면 되죠. 부동산 계산기. 그 다음에 불법 건축물 기재 주의사항. 자, 확인 설명서에는 건축물 대장상 부부 건축물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건축물 대장상에 일부 건축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실제로 실무에서는 건축물 대장상 일부 불법 건축물이 없어도 기재를 해주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수균열 기재방법 주의사항. 무조건 새로 지은 건물 아니면 누수 있음, 균열 있음으로 적는 걸 원칙으로 하셔야 됩니다. 다소 누수 있음, 노후화로 인한 건물 노후화로 인한 누수 있음, 균열 있음. 그 다음에 가스, 난방공급, 도시가스 주의사항. 상가는 도시가스가 거의 없어요. 상가는 도시가스가 잘 없는데 특히 난방은 도시가스가 아예 안 돼 있죠. 치사도 도시가스가 잘 없거든요. 그런데 도시가스라고 적고 나중에 임대인도 매도인도 몰랐다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도시가스 요거 체크하실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방소화정 대상별 현장 보고 매도인한테 직접 질문해서 꼭 체크하셔가지고 기재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3페이지 보시면 자, 계약 후 점검 전 실무 매뉴얼입니다. 계약하고 나서 점검 전에 적어도 점검 전에는 건축물 현황 도면 꼭 받으셔야 보셔야 됩니다. 실거래가 실무시 주의사항. 계약자를 부부 공동 소유로 소유자 명의 추가 시에 자, 이거는 새로운 계약으로 봅니다. 명의가 빠지고 필지 지번이 빠지는 건 괜찮은데 추가되는 거 있죠. 추가되는 거. 추가되는 거는 새로운 계약으로 다시 실거래가 신고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그 구청의 담당 공무원님들이 보는 그 실무 어떤 매뉴얼 안내 지침서를 나중에 프린트물로 드리겠습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런 경우 허다하거든요. 주의사항들. 그 다음에 실거래가 신고 기한 주의사항. 그다음에 자금 조달 계획서 실무 보실 때 토지 자금 조달 계획서 넣으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잔금 전에 주택을 건설으로 용도 변경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 그 다음에 이 매매 금액이 100억, 200억 넘어가게 되면 최소한 50억만 돼도 계약금이 10% 5억이잖아요. 이 계약금 5억을 그대로 떼이고 그래 나 포기할게 이런 사람들 없어요. 거의 대부분 다 돌려주세요 이러거든요. 일부라도. 그러면 그때 위약금에 관해서 협의 볼 때 협상 방법 그래서 세금을 가지고 협상을 볼 수가 있어요. 위약금을 취한 이익을 본 사람이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만큼은 최소한 세금 신고 안 하는 쪽으로 해서 협의를 볼 수가 있죠. 저희들 지금 매매 진행하는 것 중에서 부산에 이제 상권 굉장히 부산 최고 상권에 지하철 역세권 낀 상권 중에서 로타리 딱 끼고 있는 건데 매매가가 이제 400억이 넘는데 그거를 한번 매수한 사람이 이제 PF가 안 일어나서 건축부지인데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매매가가 400억이면 400억 넘어가거든요. 그럼 계약금은 40억이잖아요. 40억을 그냥 날리려고 하겠어요. 무조건 소송 들어오고 협의가 들어와요. 그럼 그때 위약금 협의를 어떻게 해서 딜을 해서 얼마라도 받아 챙길 수 있는지 내가 얼마까지는 줘도 상관없는지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프린트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상가 매매 잔금 전에 준비해야 할 실무. 잔금 전에 준비해야 할 실무. 자, 월세 관리비 정산 실무 미리 해놓으셔야 됩니다. 예수인 대출 실무. 자, 지금 제 매매 진행하는 것 중에서도 지금 굉장히 당연한 문제로 가는데 이게 꼭 아셔야 되는 게 RTI에 관한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시면 안 돼요. 상가 매매 다루시는 분들은. 금리가 작년에 갑자기 올라왔잖아요. 그럼 RTI는 퍼센트가 몇 퍼센트 비율이에요? 150%잖아요. 120%에서 150% 늘어났죠.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월세 비율, 월세 금액하고 은행 대출이자 금액하고 비율이 150%잖아요. 1대 1.5잖아요. 그러면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똑같은 금액을 대출하더라도 은행이자가 많아지는 거죠. 그럼 은행이자 100만 원 내기 위해서 금리가 올라가면은 대출 원금이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은행이자를 100만 원에 맞춰서 월세를 150만 원 받으면은 월세 150만 원 받은 거를 은행에서 이자 다 내세요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0만 원이 있어야지. 은행 이자는 100만 원 내고 월세 150만 원 중에 50만 원 내가 써야지. 그러니까 은행 대출 이자가 100만 원이면은 월세는 최소한 150만 원 이상 나와야 된다. 이게 RTI잖아요. RTI 150% 비율. 그러면은 이것도 프린트부터 물론 나중에 자료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전에는 예를 들어 대출을 3억 하는데 은행 이자가 100만 원이었으면 3억 하는데 대출 이자가 100만 원이었으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3억이 아니고 2억만 해도 은행 이자 100만 원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출이 3억 돼서 대출 승계된다 이래가지고 매매 계약했단 말이에요. 제가 예시 드린 거 보면 대출이 안 될 시에는 가계약금을 돌리자 이렇게 태약 적은 게 있거든요. 그게 그 사건이었어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제가 우려가 돼서 일부러 적은 거거든요. 그때 금리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하게 대출 금액이 작아지겠죠. 똑같은 은행 이자로 따지면은. 그러면은 대출이 작아져서 내가 예산이 그만큼 안 세워져 있는 사람이 억지로 적은 돈으로 상가를 사게 되면은 잔금 못 치게 되면 사고 터지는 거죠. 그럼 이런 실무들을 정확히 개념을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내가 부동산을 사든 팔든 중개하든 사고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인 대출 실무에서 RTI 개념은 최소한 꼭 아셔야 됩니다. 계약자가 외국 시민권자일 때 한국 사람이 외국주일 때 실무. 이거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있었던 실제 사건인데요. 미국에서 날아온 사람이었어요. 미국에서. 그 다음에 한 명은 아랍에서 왔어요. 중동 아랍에서. 매매 당사자가. 그런데 법무사 보고 챙기라 했는데 보니까 서류가 뭐 하나 빠진 거예요. 근데 다시 미국 가고 대사관 통해서 아랍 같은 경우에 대사관 가는 데만 부산에서 서울까지 차를 타고 가야 돼요. 거기까지 날아가서. 그러면은 잔금 칠 때 갑자기 서류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잔금 칠 때 서류 없으면 설권유예 등기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잔금을 다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잔금 줬는데 설권유예 등기가 안 되면 잔금 칠 수가 없죠. 그러면 설권유예 등기 절차가 안 밟아지는 거죠. 그래서 특히 한국 사람이 외국 시민권을 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때 아니면 영주권을 가지고 있을 때 외국적일 때 이제 시민권자이면은 그 서류를 다시 발급받아 오는데 대사관 통하고 뭐 통하고 할 때 시간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무사 통해서 완벽하게 서류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매도인도 매수인도 부동산 사무실도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공과금 청산 실무시 주의사항. 자, 이것도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계약 진행하다 보면 황당한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매수인 사업자 등록 실무, 건물부가세 산정시 실무 주의사항, 건물부가세 대리납부제도 주의사항, 포괄양수도 계약시 주의사항. 매도인이 법인일 때는 포괄양수도 안 하는 것을 무조건 원칙으로 하셔야 됩니다. 매수인이 법인일 때는 포괄양수도 계약을 하는 경우들이 자주 있거든요. 근데 매도인이 법인일 때는 굉장히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매매 잔금 시 실무 메뉴, 잔금 낼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 임대차 승계확인서, 임차인 월세 부가세 실무 주의사항, 대출 승계 시 주의사항, 그다음에 건물 부가세 세금 계산서 실무 주의사항. 이 세금 계산서를 즉시 발급받아서 받으셔야 돼요. 이 부가세를 줬는데, 건물 부가세를 줬는데 돈이 매매 금액이 크면은 건물 부가세가 매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갑자기 그 매도인이 급한 일이 생겼다고 돈을 닦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물 부가세를 받아서 세금 계산 발행해 줘야 되는데 자기 필요해서 돈을 썼단 말이에요. 부가세 납부 안 하고. 네. 그런 경우도 간혹가다 있어요. 그래서 대리납부 제도 활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건물 부가세 주면은 즉시 발급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상가 매매 잔금 후에 실무 매뉴얼, 잔금 후에 주의해야 될 사항들, 하자도 안도 책임 주의 사항들, 계약자가 소송 들어왔을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 그 다음에 수수료 많이 받았는데 줄 때는 보너스 준다고 줘놓고 나중에 수수료를 다시 환급해서 뱉어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컨설팅 수수료 클레임 시 주의사항, 이제 불과 얼마 전에 수업받은 분인데 그분이 처음 일을 할 때 이분이 수수료 작업을 잘해요. 수수료 작업 리다분인데 수수료 작업을 정말 잘해요. 그래서 수수료 받을 때 제가 어떻게 주의해라, 어떻게 해라, 뭐 이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칙을 지켜서 수수료를 가담 수수료를 받았어요. 근데 남자분이 수수료를 주셨는데 3년 뒤에 자기 사무실에 찾아가서 수수료 내놔야 됐대. 수수료 많이 주놓고 밥 먹자, 술 먹자, 오만 이야기 다 하고 뭐 백화점 가자 등등 뭐 사귀는 것도 아닌데 뭐 술 한잔 하자 하면서 이제 수수료 이제 많이 주면서 이제 계속 부동산 그 소장님을 계속 이제 보고 불렀던 거죠. 근데 보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수수료 너무 많이 줬거든. 예를 들어서 법정 수수료가 300만 원인데 만일 한 2천만 원 줬어요. 2천만 원. 한 1,500만 원. 실제로 그분이 수수료 작업을 잘해서 그래 많이 받아요. 특히 주택이나 빌라 같은 거 매매할 때는 수수료를 많이 땡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인정장을 받아가지고. 근데 수수료 줄 때는 그래 줘놓고 몇 년 뒤에 찾아와가지고 안 주니까 경찰에 고소해가지고 경찰서에 불려가고 검찰청에 가서 조사받고 별 희한한 안 좋은 꼴을 다 당한 거예요. 근데 검찰에서 수사할 때 봐도 이 남자가 뭐가 조금 좀 그 얍삽하거든 하는 게. 그래가지고 뭐 합의 봐가지고 이렇게 하세요라고 했는데 이렇게 합의 볼게요 하고 나서 나와가지고 또 돈 다 내라. 그렇게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법정 중개 수수료 넘게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법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지, 또 요령은 어떻게 되는지 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MGM이라고 해서 뭐 특히 분양 같은 경우에 수수료 받는 경우들이 법정 중개 수수료 안 받잖아요. 대받잖아요. 그럴 때 처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잔금 후에 중개수수료 선수금 계산서 발행 주의사항. 요거는 뭐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거죠. 수수료를 만일에 1월 달에 받았는데 수수료 준 임차인이 자기 사업자는 5월 달에 나옵니다. 사업자 동생이 나오면은 세금 계산 발행해 주세요. 상가 임대차 같은 경우에 뭐 인테리어 시설 많이 하고 들어가는 임차인들은 그런 경우가 꽤 흔하거든요. 그런데 모르고 세금 계산 발행을 실제로 돈 받은 날짜로 하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가태료 가산세 나오죠. 그래서 그거는 회계 처리하실 때 선수금 처리하시면 되죠. 선수금으로 미리 받은 거다. 선수금 미리 받은 거다라고 처리하고 세금계산 발행하는 날짜로 세금계산세 발행 날짜를 이제 적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 받은 날로 세금계산세 날짜 발행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저희 사무실에 그 앞에 계셨던 여자 실장님 한 분이 세금계산서 발행하세요라고 했더니 세금계산 발행하는 만큼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면은 정정 수정 신고 안 하면은 내가 만일에 수수료를 1,000만 원 받았는데 부가세 100만 원에서 1,100만 원 받았잖아요. 이 발행을 두 번 하면 어떻게 되죠? 나는 부가세를 1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내야 되죠. 발행을 세 번 하면 어떻게 되죠? 난 부가세 300만 원 내야 되죠. 나는 1,100만 원밖에 안 받았는데 소득은 만약 세 번 발행했으면 3,300으로 그래서 내 소득이 3,000만 원 잡히고 부가세 납부는 300만 원 해야 되잖아요. 100만 원밖에 안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세금계산 발행을 12번을 했는 거예요. 그래 제가 놀래가지고 왜냐하면 아니 뭐 알아서 했겠지라고 하고 걱정 안 했는데 이제 그 이메일로 오잖아요. 세금계산 발행하면. 그래서 제가 메일을 받으니까 세금계산 발행이 동일한 물건에 관한 세금계산 발행인데 12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세무사 사무실에 이야기하고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좀 체크해 달라고 하고 그럼 이게 중복 발행됐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만큼 소득세 많이 내야 되고 그만큼 부가세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증정 신고하고 수정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람들이 하는데 대부분 그 정도까지 실수하는 사람들이 잘 없긴 하지만 실제로 실수한 사례가 바로 앞에 있었던 그런데 어떤 실수를 많이 하는가 하면 생계산 발행할 때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미리 발행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밑에 청구함, 영수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신문들은 책에 안 나오잖아요. 책이 안 나오고 뭐 블로그나 유튜브 봐도 보통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실무상 꼭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 수수료 받을 때나 뭐 수수료 줄 때나 뭐 사업하시면서 일할 때 수수료 받을 거로 생각해서 청구함으로 해서 생계 발행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 모르시면 곤란한데 간이가 세면 모를 수도 있지만 그러면은 청구함으로 끊어놓고 나서 이제 업무보는 담당자 실장들이 나중에 수술 받고 나서 영수함으로 다시 또 끊는 경우가 있어요. 영수함으로. 그러면 청구함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나서 영수함으로 한 번 더 끊었잖아요. 그럼 나는 세금계산서 발행 2번 한 거예요, 2번. 그러니까 청구함으로 끊었으면 영수함으로 다시 발행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내용은 적어도 세무 이제 법인 회계나 회계 실무상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수술 받을 때.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금계산서 실무주의사항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디까지 했죠? 죄송합니다. 예. 잔금 후까지는 했나요? 잔금 시까지 했나요? 자, 잔금 후의 실무 메뉴를 보시면 진도를 페이지 차례대로 안 하고 나중에 조금 요 3페이지까지만 하고 다른 내용을 좀 다룰게요. 잔금 후의 실무 매뉴얼에 하자담보 책임, 가다 중개 수수료 요거 했네요. 선수금 세금계산서 여기까지 했네요. 임차인 명도 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실무, 임차인 명도 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실무, 여기에 관해서 제가 내용을 한 2페이지 정도로 해서 오늘 자료를 드렸어요. 꼭 알아야 되는 내용. 계약갱신 요구권 이런 것들 10년, 5년. 그 다음에 뭐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 이런 것들 특히 소유주 매수인이 직접 써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건축을 해야 된다든지 여하튼 임차인을 명도해야 될 경우에는 거기에 관한 실무 내용 모르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프린트물로 오늘 드렸습니다. 상가 계약 갱신 요구권 실무 10년 갱신이냐 5년이냐. 그다음에 매수인이 법인일 때 임대료 부가세 세금 신고 실무 주의사항. 월세 부가세 별도로 받아야 된다고 했죠. 고지에서. 그 다음에 중개수수료 잘 받는 방법, 이거는 이제 부동산 공인중개사들 입장에서는 좀 아시면 좋습니다. 매매할 때, 임대할 때. 법인 매수 시 중개수수료 주의사항. 자, 법인이 건물을 매수하게 돼서 중개수수료 주면, 취득세가 어떻게 되죠? 건물 등기할 때 취득세가. 매수인이 법인이에요. 상식적인 부분이거든요. 매수인이 법인이면 부동산 수수료 준 것까지 취득세 가표로 적용돼요. 그러면은 수수료 깎으려고 하겠죠. 수수료를 1억 준 거하고 수수료 5천만 원 준 거하고 1억에 관해서 상가건물 4% 있잖아요. 등록 취득세가 부과되는 거죠. 수수료 5천만 원 줬으면 5천만 원에 관해서 부과되는 거. 그러니까 법인이 매수하게 되면 중개 수수료 준 것까지 취득세 가표에 합산돼요. 합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은 상가 건물들을 매매할 때 웬만한 금액이 되면은 거의 다 법인으로 매수하지 개인으로 매수 안 하거든요. 왜냐면 상가 건물 매매는 최소한 2, 30억 넘어가는 건물 매매권 같으면은 팔 때 양도소득세 구간이 적어도 40%, 50%의 세율을 정받아서 매매가 되지 뭐 10%, 20% 구간으로 안 가요. 그러면 양도소득세 세율 구간은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내가 2, 3억 넘게 벌었다 이래 되면 거의 세율 구간은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절반 세금 내야 돼요. 절반. 최소한 40%. 내가 10억 벌었다 그러면 4억 세금 내야 돼. 네. 네. 취득 금액에 중개 수수료가 해당되는 거지 취득세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양도소득세 취득 금액에 지금은 양도소득세 이야기하는 거고요. 네. 만일에 법인이
법인이 매수인이 건물을 만약 100억 주고 샀다. 수수료를 1억을 줬다. 1억을 줬다. 그러면 수수료 1억을 더해가지고 취득세 갚으로 돼. 근데 부가세는 수수료 준 거에 관한 부가세는 합산은 안 돼.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나중에 프린트 물로 드릴 건데 그런데 뭐 이야기하다가 했는지 까먹었어요. 방금. 네. 예. 예, 중개수수료 취득세는 아까 설명드렸고 아까 그 전에 뭐 무슨 이야기 했었죠? 아, 예,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를 자, 제가 아는 후배 동생한테 건물을 갖다가 큰 건물은 아니고 48억짜리 건물을 하나 사줬어요. 예. 48억짜리 건물을 하나 사줬는데 형제 두 명이 샀어요. 공동명의로. 근데 제가 이거 개인으로 취득해가지고는 나중에 이거 팔 때 양도세 감당 안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특약을 안 적었거든요. 법인으로 명의 변경한다는 특약을. 그러니까 매도인이 협조를 안 해주죠. 그 특약 반드시 적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기가 17억 주고 건물을 샀는데 몇 년 안 가지고 있었어요. 한 3, 4년. 그럼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건물도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은 공제되는 세금이 있죠. 양도세에서. 그럼 그런 기본적인 내용은 또 나이 프린트물로 드릴 거예요. 꼭 아셔야 되는 기초적인. 그런데 이분이 팔 때 80억에 파는 걸로 됐는데 깎아가지고 78억에 팔았어요. 그럼 제가 17억 주고 샀는데 78억에 팔았으면 얼마 남았죠? 61억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운이 좋아가지고 상업지역에 그 건물을 안 사면은 시행하기 어려운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러니까 상업지역에 건물을 잘 사면 대박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금액이 많이 남았지만 17억 주고 샀는데 3, 4년 만에 근데 부모님들하고 공동명의로 샀는데도 불구하고 양도세를 27억 냈어요. 27억 세금 내보세요. 그 다음에 개인으로 절대 안 사요. 그래서 세금을 내보면 개인으로 안 사요. 제가 그 아파트를 제 명의로도 사고 공동투자로 하면서 이렇게 그 아파트 70평짜리를 대량으로 물건들이 경매가 나올 때 70평짜리를 75평하고 10채를 샀어요. 근데 그 10채를 사는 그분한테 이거 종부세도 있고 양도세 감당 안 됩니다. 명의를 따로 다르게 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때는 또 법인에 관한 세금이 별로 이제 중과가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남을 못 믿고 내 돈으로 사는데 다른 사람 명의로 사기가 좀 그런데 양도세 내보고 종합부동산세, 종소세, 종합부동산세 뭐 이런 것도 두들겨 맞고 나니까 가지고 있던 것도 등기비용 들어서 명의 바꿨어요. 양도세를 억 단위로 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이 다 건물 매매 같은 경우에 법인이 보통 사거든요. 법인 명의로. 그런데 2, 30억만 넘어가도 한 30억만 넘어가도 내가 사가지고 3년에서 5년 뒤에 팔 때 1억 남기고 안 팔아요. 30억짜리 같으면 최소한 뭐 5억, 10억은 남기고 팔거든요. 그렇게 안 남기고 팔 필요가 없어요. 최근 20년 동안 부동산 상가 건물 매매가 쭉 됐던 금액들을 보면은 3년에서 5년 잡고 보면은 실제로 자기 묶인 돈 있죠. 묶인 돈의 최소한 1.5배에서 2배는 뛰어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10억짜리가 3년에서 5년 잡으면 최소한 3억에서 5억은 뛰거든요. 많게는 2배로. 10억이 더 뛰어요. 근데 그 양도세를 어떻게 감당할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래서 부동산에서든 아니면 일반이든 그 법인 설립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은 돼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법인 설립 컨설팅은 이제 하거든요. 예. 그래서 1인 법인 충분히 가능하죠. 1인 법인 그래서 법인이냐 부동산 매매 사업자냐 개인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관한 장단점도 이제 꼭 이제 잘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 부분도 나중에 다룰 겁니다. 어, 어,
그래서 이제 중개수수료 잘 받는 공고에서 법인 매수 시 중개수수료 주의사항 이야기하면서 이야기가 좀 더 설명이 들어갔습니다. 법정 중개수수료 추가 수수료 실무주의사항, 부동산 컨설팅 수수료 실무주의사항, 중개수수료 수령 시기 협상 방법. 수수료 단위가 클 때는 주의하셔야 될 게 부동산 입장에서는 잔금 칠 때 받는 건 하지 마세요. 무조건 잔금 칠 때 수수료 죽게 하는 사람 치고 수수료 0.9%다 주는 사람 거의 없어요. 무조건 깎여요. 그래서 매매 금액 단위가 좀 있으면은 임대도 마찬가지예요. 월세가 1,000만 원 넘어가는 임대권 같으면 0.9%다 주는 임대인도 임차인도 잘 없어요. 그래서 깎이거든요. 0.7, 0.8 이렇게 깎이는데 엄청나게 깎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계약할 때 절반, 잔금 때 절반. 계약 때 다 주세요 하면은 주는 사람이 잘 없어요. 수수료 단위하면. 그런데 절반 잘라놨잖아요. 그래서 수수료 부분을 어떻게 하기로 딱 도장 찍고 중개대 성공 확인 설명서에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도장을 딱 찍었잖아요. 저희는 이제 중요한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중개대 성공 확인 설명서 맨 마지막에 설명란 말고 그 서류에 수수료 부분 나오잖아요. 거기에 도장 한번 더 찍어요. 도장 한번 더 찍고 설명하면 다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수수료 부분을 처음 계약할 때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게 깔끔합니다. 잔금 칠 때 하려고 하면은 조금 실망스러운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부터는 다음에 이제 하는데 지금 요 리스트 하면서 실무상 이 프린트물에 막 적고 뭐 이렇게 못하는 내용들을 조금씩 지금 달아드리는데 뭐 이렇게 하면은 지금 우리 3번 수업 동안 진도도 못 나갈 것 같고 해서 다음에는 프린트물을 미리 다 읽어 오셔가지고 예습을 좀 해가지고 오시면은 제가 좀 빼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방금 설명했던 내용들이 이제 보면은 제가 오늘 드린 프린트물 31페이지 안에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이 프린트물에 적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읽어 오시면은 제가 좀 많은 것을 좀 중요한 것만 체크하고 전달해 가기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프린트물 드린 것 중에서 디스코 물건 개발 요 내용 찾아보세요. 요거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하겠지만은 예, 꼭 적어도 물건 개발하는 쪽에서는 꼭 아셔야 돼요. 예. 자, 요거를 지금 남아있는 10분 동안 다 못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다음에 다시 이제 할 건데, 요 프린트물 먼저 보세요. 프린트물 보시면, 지금 보고 있는 프린트물 메인 뒤쪽에 2페이지에 있죠? 메인 뒤쪽 2페이지. 예. 요 세부 커리큘럼 되어 있는 메인 뒤쪽에 2페이지. 아까 제가 전체적으로 쭉 한번 훑어드렸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부동산 디스플레이 활용해서 물건 개발하는 방법에서 네이버 부동산 광고를 검색한다.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 검색해서 거래 방식 매매로 클릭하고 상가 후 공장 토지 클릭해서 예, 금액에서 검색해서 합니다. 그래서 부산 친구로 검색을 만일에 예를 들어서 하면 나중에 직접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높은 가격 순으로 검색해서 하게 되면은 좀 찾기가 쉬워요. 그래서 작년 5월 22일 날 140억 광고 나왔는데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지금 부동산에서 다 150억으로 광고가 진행 중이더라고요. 이 물건이 어디 있는가 하면 그 서면 다이노랄 팰리스 근처에 있거든요. 서면에 삼성생명 빌딩 그 근처에 있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들 쭉 참고로 보시고 이 광고 내용을 보실 때 광고 내용을 보고 검색을 하시면은 오류가 있고 틀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 광고에 건물에 관한 광고를 보시면은 건축물 대장에 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건축물 대장 내용은 엉터리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 광고 보실 때 건축물 대장의 내용을 보시고 나서 요거를 부동산 디스코나 다른 앱을 써가지고 이 물건의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상가 임대든 매매든 100%다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부산 같으면 위치 노출을 안 하고 건물 매매 광고를 내거든요. 서울에 있는 부동산 광고들 보면 다 위치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 봐보겠어요? 서울에 있는 중개법인에는 학력이 연고대급 이상, 서울대 이상의 학력의 어떤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팀장으로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 블로그에 나중에 보시면은, 이제 서울에 있는 큰 법인회사에서 이제 직원들, 팀원들 어떻게 뽑는지에 관한 유튜브 올라간 것들까지 제가 링크에서 다 그려놔서 올려놨거든요. 굉장히 스마트해요. 굉장히 정확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봐보겠어요? 부산에는 물건 빼앗길까봐 위치 노출 안 하고 꽁꽁 숨겨가지고 어디 있는지 못 찾게 해서 몰래. 그러면 전화 오겠어요?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전화 안 오죠. 그래서 부동산을 매매할 거나 임대할 게 있으면은 임대인이든 매도인은 좀 믿을 수 있는 부동산이 있으면은 전속 중개 계약을 오히려 써주고, 자, 이 물건은 정말 좋은 물건이니까 공개해. 공개하고 부동산 다 뿌려. 이렇게 하는 게 매도인이나 임대인 입장에서는 잘하는 행동이에요. 그 다음에 집주인 확인 매물 광고로, 집주인 확인 매물 광고로 클릭해주고. 그래서 여기 있는 지금 이게 나중에 이게 촬영되고 있기 때문에 명칭은 이야기 못하겠지만, 여기 네 곳의 부동산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곳. 지금 중간에 보면 이 네 곳 부동산 중에서 한 부동산에서는 제가 요 수박위에서 들어가서 쭉 보니까 아직까지도 1년 내내 광고를 내고 있던데, 그 부동산만 틀어도 상가 건물 매매 물건을 한 200개를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지도를 다 오픈해서 위치 노출해서 어느 물건인지 다 오픈해 놨거든요. 그 부동산에서. 그래서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부동산에서 입주장 아파트를 하나 치고 있는데, 보니까 모두 다 집주인 확인 매물 아니면 현장 확인 매물로 광고를 해놨어요. 아파트도. 그러니까 그 부동산이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집주인 확인 매물로 광고 내는 거는 광고비가 다 안 들어가죠. 똑같죠? 근데 어떻게 돼요? 상위 노출 되잖아요. 상위 노출. 상위 노출. 그러면 내가 임대 놓을 거 매매할 게 있으면은 부동산을 가르쳐서 집주인 해줄게요. 현장 확인 매물 사진 찍어서 사시면 안 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내가 팔 게 있다든지 그러면. 근데 현장 확인 매물 사진은 어떻게 되죠? 광고를 내면은 광고비가 10배, 20배 넘게 비싸잖아요. 현장 확인 매물로 사진 찍어서 사진 노출하면은 광고비가 10배 넘게 비싸죠. 그럼 그 광고비 감당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집주인 확인 매물이나 현장 확인 매물은 상위 노출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부동산들 중에서 한 부동산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해놨어요. 그럼 그 부동산의 매매 물건만 지금 광고 나와 있는 게 한 180개 정도 있더라고요. 180개 다 위치 노출되어 있으니까 어디 있는 건물 매매건인지 다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런데 위치 노출 안 해놓고 꽁꽁 숨긴 물건들 있잖아요. 숨긴 물건들. 이런 물건들을 부산에서는 숨겨놓으면 못 찾겠지 하면서 부동산에서 위치를 비노출로 해서 다른 부동산에서 못 찾게 해놨어요. 하지만 부동산 개발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은, 물건 개발하는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다 찾거든요. 근데 전에는 만일에 10분 걸려서 찾았으면, 1시간 걸려서 찾았으면, 지금은 앱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뭐 10초 아니면 1분만 해도 그 물건이 어떤 주소의 물건인지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에 관해서 설명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 회사에서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수업 시간에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벌써 여기 넘버원 아카데미에서는 부동산 디스코 배우선 대표님 내려와서 강의를 4-5번씩 하면서 이거를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여기 와서 수업받았던 분들은 다 알아요. 저도 이제 여기 와서 부동산 디스코 대표님 내려왔을 때 강의를 여러 번 들었었고, 그런데 이제 그때하고 또 시스템이 좀 바뀌었거든요. 바뀐 시스템을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컴퓨터로 들어가든 휴대폰으로 들어가든 부동산 디스코 들어가서, 부동산 디스코 앱이 안 깔려져 있는 분이 있으면 이거 무조건 까셔야 돼요. 공짜거든요, 공짜. 예. 광고도 공짜였는데 지금 유료화로 이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디스코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핸드폰에 깔고 이제 컴퓨터로 들어가서 여기서 건축물 관리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뒷페이지 한번 볼까요? 뒷페이지 보시면 이거 다시 나중에 설명하면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제 해도 먼저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부동산 티스코, 우리 동네 부동산 티스코.rd 로 돼 있는 여기 들어가가지고 건축물 대장 검색이 있거든요. 그걸로 해서 들어가면은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100% 다 찾을 수 있어요. 건물이 있는 부동산은 전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을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광고 나와 있는 내용을 보고. 자, 그럼 여기 설명되어 있는 걸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보통 초보자들이 하시다 보면 안 나오던데요, 안 나오는데, 물건이 안 나오는데 이런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안 나온 거고, 저렇게 해서 안 나온 거고, 이렇게 하면은 검색이 안 돼서 안 나오는 거고,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나중에 다음 수업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 그 폰 다 들고 있잖아요. 폰으로 한번 해보고 가요. 이 물건에 관해서 자, 이 물건에 관해서 지금 대지 면적이 463.7이고 연면적이 6002.47이잖아요. 여기 네이버 부동산에 광고가 나와 있거든요. 지금 부동산 한 대여섯 군데, 한 여섯 군데에서 지금 광고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 물건을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주소는 범천동 869-뭐뭐인데 이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를 부동산 디스코에서 바로 혹시 부동산 디스코 앱이 안 깔려져 있는 분이 있으면 옆에 깔려져 있는 분하고 같이 좀 보세요. 자, 그래서 한번 바로 찾아보세요. 설명도 안 해주고 찾아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같이 그럼 좀 해드릴게요. 자, 부동산 디스코 들어가시면 앱 안 깔려져 있는 분 있으면은 그냥 제 이야기하는 거 듣고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자, 부동산 디스코를 처음에 들어가면 보세요. 여기 저는 메인 바탕화면에 처음에 깔아놨거든요. 그럼 디스코를 이렇게 딱 클릭해서 들어가요. 디스코를 들어가면은 이렇게 딱 뜨거든요. 그럼 맨 오른쪽에 노트북하고 핸드폰하고 틀려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핸드폰을 많이 보잖아요. 그럼 광고에 관한 광고비가 저희가 키워드 광고를 내잖아요. 키워드 광고를 내면은 스마트폰에서 키워드 검색되는 게 90%예요, 지금은. 컴퓨터로 보는 검색하는 거는 10%고 광고비의 할당이 틀려요. 그래서 광고비가 키워드 파워링크 광고가 되게 싼데라고 해서 이렇게 막 전화오는 네이버도 아니면서 네이버라고 전화오는 데 있거든요. 보면은 핸드폰에 관한 게 아니고 컴퓨터로 이제 검색하는 어떤 파워링크 키워드 광고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많이 보시니까 핸드폰을 먼저 할게요. 컴퓨터 나중에 다음에 또 하는데 그럼 핸드폰에 돋보기를 위에 오른쪽에 돋보기를 딱 눌러요. 누르면 예를 들어서 이게 부산 진구잖아요. 예, 부산 진구인데 모든 부동산 광고는 동이 나와 있거든요. 동이 무슨 동인지. 그러니까 비노출로 해도 동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이 물건은 지금 이제 범천동에 관해서 광고를 낸 물건이거든요. 그러면은 범천동이라고 여기다 쳐요. 메뉴에다 범천동. 그러면 전국에 있는 범천동이 다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부산을 보잖아요. 그럼 부산 진구 범천동을 메뉴에 한번 이렇게 딱 쳐주고 그러고 나서 다시 돋보기를 딱 누르면 오른쪽에 네모안의 돋보기가 있어요. 네모안의 돋보기. 네모안의 돋보기 오른쪽 메뉴에 네모안의 돋보기를 딱 하면은 범천동 이렇게 건축물 대장 검색으로 딱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음에 다시 한번 더 해드릴 거예요. 이거는 천천히 해드릴 건데 오늘 이야기만 들어도 집에 가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에 꼭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여기 집합 건물에 체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집합 건물에 체크를 해서 눌러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물건이 검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상세하게 넣다 보면 검색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제곱미터로 되어 있으니까 평을 제곱미터로 고치고요. 고치고 이게 6002.47 제곱미터잖아요. 그럼 연금평 하나만 이렇게 넣어서 해도 검색이 나와요. 그럼 연금평을 6000에서 6005로 해보세요. 연면적을. 연면적을 숫자로 치면 돼요. 바로 6000. 6000에서 그 다음에 6005. 그래야 검색을 딱 누르시면 자 6000에서 6005만 해도 제 스마트폰 보시면 딱 한 건만 바로 나왔거든요. 한 건. 한 건만 바로 나왔어요. 그럼 다른 거 검색 안 넣어도 돼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딱 검색해서 나온 게
나온 게 지금 딱 보면은 이 주소가 금천동 89 다시 얼마 얼마에서 딱 나오거든요. 네이버 부동산에 광고 나가 있는 물건이나 티스코에 광고 나가 있는 물건을 주소지가 어떻게 되는지 찾는데 1분도 안 걸려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물건 개발해 놓고 물건들 쫙 해놨다가 자, 100억짜리 건물을 공동중개하려고 하겠어요. 300억짜리 건물을 공동중개하려고 하겠어요. 직접 내가 소유주 전화번호 따가지고 소유주 작업해서 내가 양타 치려고 하겠어요. 수수료가 몇 억인데 공동중개 안 하죠. 당연하게 직접 소유 찾아가지고 소유 작업해서 양쪽 수수료 받으려고 하죠. 수수료가 억 단위가 넘는데 그럼 물건 바로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 사람들은 물건 빼앗긴다고 생각 안 하고 그걸 하는 사람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건을 위치 비노출로 해서 광고를 안 내고 서울은 다 위치 노출로 해서 광고를 내요. 근데 비노출로 해 있어도 물건 찾는데 1분도 안 걸린다고. 어느 주소인지. 그런데 부동산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 우리의 고객은 손님이지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손님이 쉽게 그 물건 현장을 보고 위치를 보고 지도를 보고 내가 관심 있는 건지 보고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부동산에 물건 빼앗길까 봐 아직까지 부산에서는 막 이렇게 숨기면서 하는 거예요. 서울은 안 숨겨요. 서울 사람들이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면은 물건을 사실은 위치 노출해서 오픈해서 광고를 내야지만 손님들이 딱 보고 전화 오기가 쉬워요. 그래서 저희 상가 임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상가 임대는 절대 위치 비노출 안 하거든요. 무조건 다 노출해요. 임대는 계약이 굉장히 빨리 나고 쉬워요. 근데 비노출 내놓으면 계약 안 돼요. 근데 매매권은 저희들이 원칙은 비노출 원칙으로 하는데 지금 위치 노출로 원래 위치 노출로 다 했다가 비노출로 했다가 노출로 했다가 이렇게 하는데 매매권은 비노출을 원칙으로 하면서 부분적으로 노출하는데 지금 전화가 전에 100통 왔으면 지금 경기가 어떤가 하면 한 통 올까 말까. 문의 전화가. 그래서 이제 실매도자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들까지 잘 알고 부동산을 가르쳐 줘야 돼요. 광고 내세요. 위치 노출로. 전속 계약해 드릴게요. 물건이 좋으면 좋을수록 전속 계약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물건이 좋으면 광고 안 내거든요. 물건이 좋으면은 임대도 매매도 광고를 안 내요. 부동산에서. 저희도 광고 안 내요. 물건이 정말 좋고 금방 들어온 물건이잖아요. 따끈따끈한 물건. 그러면 우리 손님부터 먼저 붙여보고 나서 없으면 광고를 내지. 예. 그래 우리 손님부터 먼저 붙여본단 말이에요. 임차든 매매든. 예.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알아야 되는 업무를 아시면서 부동산을 가르칠 수도 있거든요. 부동산. 예. 이렇게 해서 도움되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다시 차분하게 좀 해드리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만 해도 충분히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티스코 앱이 안 깔렸으면은 꼭 깔아가지고 다음에 오시고 컴퓨터로 들어가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강의 시간 넘겨서 강의하는 게 제일 못하는 강의라고 해서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이제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든지 뭐 상담할 거나 뭐 있으면은 제가 수업 마치고 또 이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3시간 넘게 동안 조는 사람 한 명도 없었고 정말 멀리서 와주셔가지고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